네, 안녕하세요. 사주연의 조선왕조실록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조반정 두 번째 이야기, 북인의 분열과 광해정권의 몰락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사실상 광해정권이 이제 몰락하게 된, 인조반정이 일어나게 된 그 빌미를 주었던 사건이 이제 그 개축옥사였고요. 그 개축옥사에 이렇게 연루됐던 선조, 그리고 이제 광해, 영창대군, 네, 이제 사주를 통해서 그 사건을 조금 이렇게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은 이제 결국 이제 그 광해가 이제 몰락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 당시에 그 주요한 인물이었던 그 유명한 허균, 그리고 이이첨이라고 해서 당시에 이제 대북의 영수, 이 사람들의 관계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좀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좀 하겠습니다. 광해의 집권 시기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많은 좀 논란거리죠. 이 조선의 어떤 역사에서 요즘의 정치상하고 비슷한 시기를 많이 꼽으라고 하면 바로 이 광해 정권의 시대였던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선조가 집권하면서 조선의 소위 얘기하는 붕당 정치가 시작이 되었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붕당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서로 다른 정견을 가지고 있는 이런 세력들이 서로 이게 주고받고 하면서 정치를 해나가는 일종의 정치 관계 혹은 내지는 여야 관계 이런 거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광해가 집권했던 건 뭐예요? 북인 중에서도 누구예요? 대북이 집권하는 이제 그 과정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과정이 뭐냐면 붕당 구조가 붕괴되는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해의 아버지 선조 같은 경우는요, 이 동서 남북이라고 하는 이 붕당의 구조를 잘 이게 관리를 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딱 자기의 어떤 왕권도 잘 유지하고, 이런 반면에 광해의 어떤 이 그 시기를 보고 보면 계속 숙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딱 정치를 특정한 세력이 주도하는, 독점하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근데 바로 거기에 광해 정권이 몰락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인 거예요. 어떤 이제 정치적인 파트너가 있고 없고, 왜 이런 문제. 결론을 이제 말씀드리면 광해 집권 15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대북이라고 하는 세력의 또 대북 중에서 특정한 정파가 권력을 독점하는 하여튼 이런 과정이었는데, 바로 이때 실세로 부각했던 사람이 누구냐? 이이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허균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유명하죠. 근데 이 허균은 누구냐면 이이첨의 돌격대장이라고 할까? 당시에 그런 사람이에요. 앞서 그 개축옥사 이후에 임모광우를 이제 폐서인으로 만들고 유폐시키고 이거를 가장 앞장서서 이게 주도적으로 했던 사람이 바로 허균이에요. 그러니까 둘은 뭐냐면 완전히 짝짝꿍이 잘 맞았던 그런 세력인데, 뒤에 가서는 이 둘이 또 싸웁니다. 아시다시피 허균은 무슨 영모를 도모해서 죽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죽는데 이이첨은 어떻게 죽어요? 얘는 인조반정 때까지 살아요. 근데 반정이 나고 나서 저 반정 세력들한테 목숨 구걸하다가 이제 거기서 죽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그걸로 이제 역사적인 사실과 이 명리적인 관계를 통해서 풀어보는 건데, 자, 먼저 해서 간단하게 보지요. 광해군은 사주는 이제 다시 설명 안 하고요. 띠가 돼지띠죠. 자, 허균은 뱀띠입니다. 이이첨 같은 경우는요, 이 지금 사주가 전해지지 않습니다. 사실 이이첨은 북인이라고 하는 정치 세력, 그다음에 그 북인이라고 하는 정치 세력이 기반했던 남명 종식 학파가 이 조선에서는 인조반정 이후에 거의 씨가 말랐거든요. 특히 이이첨 같은 경우는 아주 대표적인 간신으로 돼가지고 남아있는 게 없어요. 이 사람에 관한. 조선의 소위 영모 사건에 휘말렸던 사람들이 대부분 사주팔자가 전해지지 않아요. 어쨌든 태어난 여는 1560년도에 태어났다고 그래요. 자, 신, 원숭이띠가 됩니다. 이들의 띠 3개를 모아보면 다 이게 지지에 있는 이 12개의 글자는 자, 그룹핑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맨 앞서서 나오는 인신사이라고 하는 건 영마의 글자들, 영마의 그룹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자오묘유라고 하는 건 중심자의 그룹, 도화살 그룹이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진술충미는 뭐라고 써요? 항상 뒤에 한번 이렇게 물러나 있는 이 화개살, 화개 그룹이라고 얘기했는데, 자, 이 3명의 지금 띠, 영마의 어떤 사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서요. 자, 영마살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말 타고 다니면서 말에서 떨어지고, 시끄럽고, 막 그냥 피가 불고, 좀 뭔가 이렇게 좀 사고가 나고 이런 건데, 자, 바로 광해 정권의 핵심 실세들. 왜 이 띠를 보니까 해사신이라고 하는 딱 영마의 어떤 3글자가 모인 사명의 모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띠 하나가 없죠. 호랑이 띠가 없는 거죠. 그런데 당시 광해 정권의 실세 중에 한 명이 또 누굽니까? 여기 지금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그 사람 역시 사주가 없고 아예 띠도 없어요. 그게 바로 김계시라고 하는 당시의 비선 실세 궁녀였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김계시가 호랑이띠가 아니었을까. 안 그러면 이렇게 시끄러운 일이 벌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정권을 잡고 나서 그 정권이 막 흔들흔들거리고 자기 안에서 싸우고 그다음 결국은 정권을 뺏기게 되는, 이걸 보면 그 김계시라고 하는 그 비선 실세가 뭔가 좀 이렇게 호랑이띠가 아닌가. 그래서 인신사, 사명사도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인신사에 이 사형살이 만들어져가지고 결국 자멸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부패와 분열이거든요. 그래서 김계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개똥, 김개똥이라고 하는 거래요. 그런데 그 개똥이라고 이름을 갖고 있는 그 김계시가 실세라고 하잖아요. 이 선조의 총애를 많이 받고 그렇게 일처리를 좀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믿고 이렇게 일을 했는데, 그 김계시가 월권을 많이 하잖아요. 정사에도 막 개입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 결정적으로 이 그 광해 정권이 망하게 되는 그 인조반정 같은 경우도 이미 김계시는 알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당시에 그 김자겸하고 그 김계시가 이렇게 내통을 하면서 사실상 자기 자리가 보장될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광해한테 알리지 않고 뭐 그랬다는 얘기가 있는데, 결국 이제 김계시 같은 경우도 인조반정이 나자마자 바로 죽음을 당했죠.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이이첨이라고 하는 거는 요즘식으로 하면 당 대표예요. 뭐 이 사람 말고도 사실 이제 북인의 최고 지도자는 정인홍이라고 해가지고 남명 조치 선생의 제자고 임진왜란 때 의병장으로 이렇게 굉장히 활약을 했던 분인데, 그분 역시 이제 인조반정이 나오고 나서 저기 뭐 어디야 저 경상남도 어디에에서 이제 후학들 가르치고 있는 나이 거의 90 다 된 이런 노인인데도 끌고 와서 사형을 시키거든요. 아주 씨를 말리려고.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빠지고 나서는 이이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실세가 된 거고, 허균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원내 총무라고 얘기할까? 근데 이제 이들이 권력을 독점하게 되니까 사실 뭐 부패를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기록에는 이이첨이 숨겨놓은 재산이 많지 않았다고 그래요. 청렴하긴 했다고 그래요. 다만 정치적으로 너무 독선적이고 너무 배타적이고 좀 이런 게 이제 문제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어쨌든 이들의 관계에서 재미난 거는 이들의 띠로 얽힌 어떤 인연, 어떤 역마의 사명이라고 하는 게 그들 내부의 그런 좀 분열을 좀 암시하고 있는 이런 관계가 아니었는가라고 하는 거고요. 제가 좀 사실 주목하고 싶은 사람은 이 허균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광해가 이제 문제의 어떤 왕, 그러니까 이 논란의 어떤 이 왕이었던 만큼 허균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도 굉장히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많잖아요. 그 허균이라고 하는 사람은 조선시대의 혁명가, 이단아, 굉장히 좀 시대를 좀 이렇게 앞서간 진보주의자, 우린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큰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소위 그 홍길동전, 내 저자로 알려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홍길동이라고 하는 사람이 실제 인물인 건 아시죠?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도적이 3명이 있었어요. 하나가 누구냐면 홍길동이고, 또 하나가 누구냐면 임꺽정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가 장개일산인데, 임꺽정 같은 경우는 그 명종대에 활약했던 도적이고요. 장개일산은 아마 숙종대 굉장히 유명한 도적이었고, 홍길동은 연산군 때 아주 유명했던 도적 우두머리였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실제로 일어난 그 사건의 인물을 가지고 이 소설을 만든 거죠. 거기서 이제 홍길동 같은 경우는 서자로 묘사를 하잖아요. 사실 허균 같은 경우는 서자가 아니에요. 이 서자 문제는 사실 조선시대 내내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태종 이방원이 무인정사를 통해서 정권을 딱 하면서 의붓어머니, 강씨와 자식, 그 방석에 대한 어떤 이 원한이 너무 사무쳐가지고 그 뒤로는 이제 서자들은 과거도 이렇게 보지 못하게 딱 막아놓는 법을 만든 다음부터 사실은 조선이 망할 때까지 계속 문제가 됐던 거죠. 근데 이제 이 허균 같은 경우는 서자는 아니면서도 서자들하고 굉장히 좀 친했어요. 말씀드린 대로 이 허균이 이이첨에 이제 앞잡이 노선을 했다고 했잖아요. 왜 그렇게 됐는가? 그게 뭐냐면 칠서적이라고 하는 그 개축사의 빌미가 됐던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하고 이 허균이 친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정치적인 위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이첨에게 이렇게 좀 가까워질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그걸 떠나서 허균이라고 하는 사람의 사주를 보면요 굉장히 재미납니다. 허균은 1569년 11월 3일 음력에 태어나서 일주가 임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월지가 자수예요. 이 허균의 사주를 놓고 보면요 한량이다, 저는 딱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 먼저 이 임이라고 하는 글자가 있습니다. 저 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수오행이죠. 양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큰 바다라든지 뭐 이런 거에 이제 비유를 많이 하는데, 임이라고 하는 글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큰 바다나 큰 강물처럼 이렇게 좀 흐르는, 유랑하는, 좋게 얘기하면 역동성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안정되지 못한 이런 모양을 갖는데, 이 임이라고 하는 한자를 잘 뜯어보면, 이건 선비사자예요. 근데 위에 뭐가 있어요?
자, 선비들은 뭘 쓰고 다녀요? 자, 갓을 쓰고 다녀죠. 근데 갓이 이렇게 됐습니까? 삐뚤어졌습니까? 임수라고 하는 거는 삐딱한 갓을 쓴 선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이제 의관을 정제하고 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삐딱하게 썼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삐딱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 삐딱한 기질을 갖고 있다.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밑에 무슨 글자가 있어요? 자, 이 신과 자라고 하는 글자는 다 수의 기운을 담고 있는 글자죠. 근데 수의 기운이라고 하는 건 뭐냐? 수라고 하는 거는 상식적인 요소와 관계된 글자라고 얘기했어요. 이 신금이라고 하는 거는 임수의 생김이다. 12운송이라는 이론에 따르면. 그리고 자수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임수가 딱 이렇게 자기가 왕지가 되는 거예요. 이 신이라고 하는 글자는요, 임신 할 때 이 신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임신하다. 이 임이라고 하는 글자도 그렇고요. 이게 뭐냐면 씨앗, 이게 그 종자, 또 내지는 어떤 생명을 잉태하는 정자 같은 거, 이런 걸 뜻하는 것이기도 하고, 바로 이 글자가 시작되는 글자가 신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가장 왕성한 이 자리가 이 자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신과 자라고 하는 글자는 굉장히 생식적인 능력, 또 기질과 연관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잘못되면은 바람기로 되는 거고, 남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좀 스캔들의 소지가 있는 그런 글자라고 하는데 딱 그런 글자인 거예요. 그런데 금과 수의 글자는 우리가 음양에서 공부를 잘하는 글자라고 얘기했죠. 음에 해당하는 건데 공부를 잘하는 글자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특히 임신이라고 하는 이 일주 있잖아요. 저 간지. 저거는 고전에 학당귀인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글자, 그러니까 굉장히 총명한 글자고, 이 스승을 모시고 공부를 잘하는 그런 거다 해서 허균이 실제로 보면 머리가 굉장히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옆에 뭐가 있습니까? 병화가 있죠. 그럼 여기서 무슨 관계가 만들어져요? 병임충이라고 해가지고, 자, 천간에서 충돌하는 모양이 나오죠. 그러면서도 굉장히 과격했을 것이다. 뭔가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이거를 양의 충돌이니까, 물론 물과 불의 싸움이니까 소리는 심각하게 나지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를 문제를 양쪽으로 드러내면서 충돌적으로, 투쟁적으로 풀어나가려고 하는 그런 기질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허균 그러면 홍길동전만 많이 알고 있지만 허균의 어떤 이 사상과 관련해서는 이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전해진 게 있습니다. 그 하나가 허민론. 그러니까 허균 같은 경우는 당시의 백성을 세 개의 그룹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향민이라고 해서, 이거는 현실에 그냥 순응하는, 불평문화도 없고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그렇게 이제 한 부류의 이제 백성들이 있다고 봤고요. 또 하나는 원민이라고 해서 현실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갖고 있는, 불평만 하는 세력, 말로만, 속으로만, 이렇게 나눴고, 마지막 하나를 이제 호민이라고 했는데, 호민이 뭐냐? 실제 반란을 도모하는 이런 백성, 이렇게 세 개의 부류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두려운 것은 호민이다. 백성들이 반란하는 것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어떤 역사학자 같은 경우는 허균이 맹자의 어떤 이런 민본주의, 역성혁명보다는 더 나간 그런 근대의 어떤 민주주의 사상을 이렇게 드러낸 게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허균이 거기까지 갔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거기까지 판단이 좀 어려워요. 다만 뭔가 그런 기질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고, 이게 허균이 참 그런 혁명가로만 보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하냐면, 허균은 동시에 뭐냐면 자유주의자였어요. 제가 붕당을 하면서 주기론과 주기론, 이게 계속 또 이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본성이라는 걸 뭘로 볼 것이냐, 그러니까 사람을 이성적인 존재로 볼 것이냐, 아니면 감성적인 어떤 이런 존재로 볼 것이냐 에서 이제 나눠지는 건데, 허균도 이제 따지고 보면 주기론인데 그거보다 더 나갔습니다. 이 춘추 전국시대에 성선설이니 성악설이니 이런 논쟁이 있을 때 그 사이에 고자라고 하는 또 분이 있었거든요. 이게 맹자의 제자인데, 고자의 성무선악설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성은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다. 물기를 어디에 내냐에 따라서 선해질 수도 있고 악해질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건데, 그때 거기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 사람의 식욕과 성욕이라고 하는 것, 이게 사람의 본성이다. 누구도 이걸 막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건데, 허균도 그런 얘기를 똑같이 얘기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식욕과 성욕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 군자든 아니면 부처님이든 이건 막을 수 없는 거다. 나는 그렇게 살겠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실제로 허균은 탄핵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자기 그 집무실에 기생별로다가 그런 행위를 한 거, 심지어 상이 났는데 그 상 중에 자기의 어떤 성욕을 그대로 또 이렇게 드러낸 거, 자,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거는 이 아까 말씀드린 임신, 그 다음에 신자라고 하는, 자, 이런 기질과 무관하지 않았을 것이다. 자유분방한 사람이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결정적으로 허균과 이이첨이 갈라졌고,
이게 당시에 이제 뭐냐면 이 대북 안에서도 가장 강력하였던 이런 이 육북, 뭐 골북이라고 하는 세력들이 또 분열되는 거거든요. 자, 이게 왜 이렇게 됐냐? 이첨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최고 실세였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근데 그 앞잡이가 허균이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왜 나왔냐? 그 결정타가 뭐냐면 허균이 광해의 아들이 있잖아요. 즉 세자. 바로 허균이 자기의 딸이 세자의 후궁으로 간택이 된 거예요. 조선에서 늘 문제가 되는 소위 외척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허균이 그런 의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 사람이 볼 때는 이거 내가 키워준 놈인데 저놈이 나를 잡아먹겠구나. 아니, 만약에 이제 그 세자의 자식을 낳게 되면 그럼 당연히 권력 그때 다 넘어가는 거니까. 이놈의 외척 문제가 항상 문제고 결국 조선이 그것 때문에 망한 건데 그 과정에서 이첨이 허균을 그 잘라내려고 해서 이제 또 없는 또 이 그 영모 사건을 조작해서 허균이 죽었다 이러는데 허균이 마지막에 뭐 할 말 없냐 그랬더니 대부분은 아예 할 말 없다 이랬지만 나는 할 말이 쏙 이랬다고 하잖아요. 지도 얼마나 억울했는지. 그거는 이제 자기의 그런 어떤 기질이 드러나는 거지. 그런 과정에서 이들이 분열하게 되고 그 당연히 권력의 핵심들이 분열되니까 이 정권이 지탱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 김기현 씨 같은 이런 비선 실세는 막 그 공명처 팔아먹고 하면서 부패하지. 자기 그 집권 세력 안에서는 또 거기서 분열하지. 저 왕이라고 하는 광해는 처음에는 잘했는데, 처음엔 잘한 듯 했는데, 갑자기 뭐 이렇게 어느 날 이 궁궐병에 걸려가지고 말도 안 되는 토목공사 막 하고 이러니까 당시까지 이제 그 다 밀려난 이런 뭐 서인, 남인, 심지어 저기 이제 소북 세력까지 다 모아서 이 세력을 뒤집어 엎어야겠다. 뭔가 그런 이제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광해의 어떤 개혁이라고 우리가 이제 많이 얘기하잖아요. 광해를 이제 옛날엔 폭군으로 했다가 최근에는 이제 광해라는 영화 등등 나오면서 굉장히 좀 개혁을 이렇게 추구했던 왕이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뭐 중종이나 조광조 이럴 때도 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광해가 하려고 했던 개혁이 뭐였는가를 한번 물어보면요. 먼저 일단 전후복구 사업을 처음에 잘했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여민식이라고 하는 이 어떤 복구 사업의 이 정책을 탁 피면서 세금 감면해주고 잘했고, 그 다음에 또 뭘 했어요? 그 동의보감 또 그때 만들어진 거고, 그 다음에 다 소실된 이 그 사고 같은 것도 다 복원하고, 가장 결정적으로 잘한 게 뭡니까? 명나라와 후금이라고 하는 이런 당시 중립외교, 이 등거리 외교를 하면서 외교를 잘했던 거죠. 당시에 그런 이 그 명과 후금 사이에 그 조선, 광해가 취했던 정책 같은 경우는 그건 그나마 잘했다고 봐요. 하지만 그게 당시에 어쨌든 이런 이 사대부 세력의 지지를 못 받았죠. 그건 단순히 서인만 반대한 게 아니라 이첨도 완강히 반대를 했어요. 정치라고 하는 거는 상대가 있어야 되는 거고, 이것이 이제 서로 이렇게 싸우더라도 이게 뭔가 타협하면서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걸 배타적으로 어떤 이 좀 독점하려고 했을 때 오히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게 된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조선시대의 어떤 이 사건이 광해시대의 북인 정치 세력의 문제였던 거고, 또 그들의 무능과 부패의 문제, 이건 지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이전에 붕당을 할 때 은근히 뭔가 북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되게 긍정적인 얘기를 했지만 그들이 막상 권력을 잡고 다니까 보여준 모습은 어때요? 그냥 실망스러운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사실 이건 좀 더 많이 고민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특정 시기에 진보적이었다고 해서, 특정 시기에 어떤 이 백성을 위한 정치를 했다고 해서 이게 계속 이어지는가는 별개의 문제인 거고, 왜 그런 문제가 반복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거는 좀 또 다른 문제인데, 그건 우리가 언젠가 한번 다시 한번 토론할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오늘 이제 인조반정 두 번째 얘기는 이게 마치고, 이제 다음 편에서는 이 결국 인조반정 그 자체, 그리고 반정을 통해서 왕이 된, 정말 왕이 되지 말았어야 될 인조에 대해서, 인조가 벌인 여러 가지 폐륜 사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